네, 두 번째,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중에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리의 개념. 네,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 네, 가치를 기초한 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 의무를 규정한 것, 의무를 규정했다. 또 가치와 달리 윤리적 판단에 따른 행동 수행에서 규범적 기준, 네, 규범적 기준, 또 행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 네. 그래서 가치와는 좀 달라요. 가치는 좀 둥그름 잡기다. 모호한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거지만 윤리는 정확한 의무, 또 규범적 기준, 또 통제, 규제, 기준, 이런 것들이,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거죠. 가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공통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공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약간. 하지만 이 윤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실행하고 평가할 때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이자 규범적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실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기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시험에는요, 가치와 윤리의 차이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치를 좀 보면, 가치는 믿음, 기준, 신념을 말해요. 사람마다 믿음이 있고 어떤 기준과 신념이 있어요. 즉, 인간의 믿음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 선택에 대한 기준, 이런 거죠. 약간 이렇게 뜬구름, 아까 말했듯이 뜬구름 잡기, 약간 이렇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윤리는 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죠. 네. 그리고 뜬구름 잡기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거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갖는 관습의 체계,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가치가 옳고 그름이 된다면, 네, 가치를 행동을 판단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면 윤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도리와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윤리는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네, 조화를 이뤄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바람직한가,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리는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가. 이건 해서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치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윤리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네, 표 1을 보면 이 가치와 윤리의 차이점, 네,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개인적이다. 그러나 윤리는 객관적이다. 모두 해야 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인 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윤리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네. 그리고 가치는 선호하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데요. 윤리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이 두 개 차이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와 윤리의 차이점. 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뭐 거듭 얘기했듯이 이러한 윤리가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 이식 수술이라던가 뭐 인공수정이라던가 이런 거 윤리적 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기를 이식한다?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간을 판매한다? 이거 윤리적 원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공수정에서 우리가 생명은 신, 하나님, 뭐 여러 신이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보지만 인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인간을 생산해 내버린다? 이거 윤리적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죠. 안락사를 한다? 사람을 편안하게 죽인다? 이것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태아성 관별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태아를 유산시킨다? 인공유산한다? 이거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리서 알아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남자 선호 현상? 그런 현상을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한때 이 태아 성간별법에 의해서 여자아이들이 많이 유산됐어요. 아들이 좋나요? 딸이 좋나요? 글쎄. 그런 걸 윤리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윤리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 죄수의 권리. 피의자 고문받고 그렇잖아요. 또 죄수들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익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것들 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지침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윤리적 지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장애인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 권리,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도 저지르지 않나요? 제가 범죄 저지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영화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범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랬을 때 그 피의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요, 요즘 시대가 아닌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요. 과거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죄수의 누명을 쓴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윤리적 지침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현대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문도 없죠. 옛날 죄수들 다 고문하고 막 강제로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윤리나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 강사 자격을
지식을 취득할 때 서대문 형무소를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 박물관이 됐는데요. 거기 가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문했던 도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도구들 중에 생각나는 게 손톱을 뽑는다던가 아주 뾰족한 그 송곳 같은 걸로 살을 찌른다던가 이런 것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이 이루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윤리적 지침,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다양하게 직면되거든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매 순간마다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윤리 강령, 윤리적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윤리 강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윤리 강령은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전문직이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가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을 명문화해 놓은 거예요. 명문화. 그래서 이런 윤리 강령은요, 이 전문직이라는 성립의 한 요건이기도 해요. 전문직의 성립의 요건이에요. 우리가 전문직이라 함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또 전문직이라 함은 또 여러 그 보수에서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윤리 강령을 둬야만이 전문직이다. 이런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 강령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간호사. 우리 간호사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가요? 우리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서, 경찰,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힘든 일이죠. 근데 전문가입니다. 의료 전문가잖아요. 그들이 선서하잖아요. 선서. 나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희생하고 이런 걸 선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걸 바로 윤리 강령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되려면 우리 사회적 인식이니 뭐 어느 안정적인 보수니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특정 자격 기준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거쳤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간호사들처럼 우리도 선서를 다 하면 어떨까? 선서, 사회복지사 선서. 첫째, 나는 뭘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명과 안정을 지키겠다. 뭐 비밀 보장을 하겠다. 자기결정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런 윤리 강령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째, 윤리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슈가 뭐예요? 우리가 이슈 쟁점이죠. 쟁점, 논점, 쟁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 이런 거죠. 여러 의견.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그걸 보고 이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슈뿐만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 딜레마가 뭐예요?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처한 지경. 고민에 빠졌다. 아, 나 딜레마에 빠졌어. 이런 얘기 하죠. 네, 아, 나 고민에 빠졌어. 아,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기엔 이렇고 이러기엔 저렇고 어떡하지? 아, 나 딜레마야 지금. 아, 나 고민이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침.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윤리 강령이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실천가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회복지 현장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무능력한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짧게 취득했다고 해서 무능력하다, 길게 취득했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잖아요. 지식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현재는 법상 14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무시험 검정, 시험 보지 않고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다 지식과 기술이 불확실해요. 불정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인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회복지는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이다. 그 공식적이란 건 뭡니까? 국가사업이라는 것이죠.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게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직을 수행할 때 정부의 어떤 통제와 정부의 조정과 다른 윤리적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가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부는 왼쪽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기에는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부의 조정과 통제가 상충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를 때, 다를 때, 네, 서로 어울리지 않다고 마주칠 때, 네, 어긋날 때, 사회복지 전문직은 윤리 강령을 근거로 우리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전문직을, 전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다. 아까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성격,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직업인이니까요. 직업인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요,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직장인데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과 같이 근무를 한다? 그 직장은 굉장히 힘든 직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직장이 큰 복이고 엄청난 그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아까 정부가 왼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할 때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윤리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윤리 강령을 통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싸우고 서로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윤리 강령이 지침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편안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윤리 강령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현장에서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구에게? 사회복지사들에게. 본인들이 피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이 윤리 강령에 의해서
실천했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옳은 실천인지 그른 실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실천했다라고 판단 근거가 제시가 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네.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질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아까 앞서 얘기했죠.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네,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신참 사회복지사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럴 때는 경험자나 책임자에게 반드시 조언을 받고 이 윤리 강령에 의해서 실천을 한다면 이 윤리 강령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윤리 강령? 왜 미국의 윤리 강령일까요? 미국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미국은 사회복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사회복지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민간복지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강령이나 민간복지 혹은 공공부조, 여러분께 내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얘기했죠.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형식의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예산은 보험료를 국민들에게 강제로 걷어서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팠을 때 우리 모두 돈을 걷어놨잖아요. 강제로.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두 돈 걷어놓은 것으로 병원을 가면 병원을 아주 싼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누군가는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서 돈을 걷어놓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그게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는 뭐예요? 자산조사를 거쳐요. 그래서 엄청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돌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공공부조가 발달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후진국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보면은 미국은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감기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 코로나가 뭡니까? 감기 아니에요. 그러니 병원을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약이 오렌지 주스다. 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받고 약 먹는데 한 100만원 든다? 아, 쉽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복지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 스스로의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국가는 조금 세금을 걷겠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미국의 윤리 강령이 유명한 것은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 협회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를 NASW, 내셔널 소셜 웰퍼,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소셜 웰퍼.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어떤 걸 만들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NASW에 참고 같은 NASW의 어떤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참고하고요. 어떤 지침 이런 것들 전 세계가 참고하기 때문에 여기 또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윤리 강령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960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차례 개정을 한 다음에 지금의 윤리 강령은 1999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윤리 강령의 내용을 좀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 가치,
무엇인가? 또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성실성,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성실성을 가져라. 사회복지사는 이런 능력을 가져라. 이런 것들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핵심 가치와 이런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1988년에 제정됐고요. 몇 차례 개정된 후에 2001년도에 지금의 윤리강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윤리강령을 보면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기준,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복지사 선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된다. 그 이유는 보편적 가치, 다시 말해서 개인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갖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누구나 갖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결정이 필요할 때 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